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종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희 그 무프 촬영할 때 이제 홍보처럼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촬영한 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쵸?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 조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중에서 자레드 레토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자레드 레토가 되게 재밌는 게 자기 영화를 자기가 못 본대요. 자기 연기하는 자기 모습은 너무 어색해서 못 본대요. 근데 그렇기로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느 토크쇼에서 자레드 레토를 게스트로 모셔온 다음에 영화를 딱 틀었더니 뛰쳐나가더래요. 이렇게. 예, 뭐 제가 그런 배우는 아니지만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어색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잘 보시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저희 무크 강의에서도 나눴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언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됐죠? 사실 세상의 모든 기술이 사람들이 정말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응용 분야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공대나 경영학 교수님들은 뭐라 부르냐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부르는 것 같아요. 킬러 어플리케이션. 그건 뭐냐면 와 진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기술 쓰니까 이거 대단한데? 야 이게 딱 와닿아야 그 기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소위 말해서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발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사실은 공학자들끼리만 좋아해요. 아 이거 대단하다 좋아하지만 여러분처럼 아직 학부에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전문가의 길로 딱 초입에 계신 분들은 그게 뭔데?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인공지능도 당연히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99학번인데요. 제가 제 대학에 입학해서 저희 때는 뭐가 떴냐 하면 저희 때는 통신이 짱이었어요. 통신이. 왜냐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석사를 한 게 2006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메일 계정도 대학교 입학해서 만들었어요. 대학교 입학해서 이메일 계정을 과 선배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완전 옛날 얘기죠. 근데 그때는 통신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막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었고 LTE가 전국에 깔리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신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가고 우리가 지금 통신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인프라의 투자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애들은 뭘 제일 연구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통신이겠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심이 워낙 높아지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강의 들으시는데 1시간 15분 동안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을 다 뺏어서 1시간 15분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못 참죠.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죠. 왜냐? 여러분은 통신이 없는 시대에 살 수 없는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기술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요. 그것처럼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건 언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 저 대학교 다닐 때 얘기했지만 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학부를 컴퓨터과에서 했는데 컴퓨터과에서 제일 인기 없던 전공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어요. 약간 느낌이 어땠냐면 야 저거 되는 거 맞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컴퓨터과를 졸업하면 느낌이 어땠냐면 일단 취업 방패, 취직이 잘 된다가 좀 컸어요. 그러면 석사 때 인공지능 하거나 박사 때 인공지능을 전공한다면 느낌이 어땠냐면 야 취직 잘 되는 거 잘 가놓고선 왜 쓸데없는 거 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2016년에 알파고를 처음 봤을 때가 아마 인공지능이 되나? 라는 거를 처음 느낀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2016년 때 돼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교과서나 아까 말했던 공대생들이 자기가 보는 책에서만 있던 기술이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온 거야. 그걸 느끼기 시작한 게 그 2016년에 알파고 때부터의 얘기거든요.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느낄 때 그냥 컴퓨터과나 전자과 애들이 교과서에 보는 내용들 정도였지 아니면 영화 주제로 가끔 나오는 정도 그 정도였지 우리 현실 세계랑 별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연결된 건 별로 없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를 갔던 대학원을 갔던 2004년은 인공지능 전공한다 그러면 쟤 왜 취업 잘 될 거 와가지고 왜 쓸데없는 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때 제 느낌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조금 이거 좀 할만한데 느낀 게 뭐냐면 검색 엔진이었어. 구글이 그때 나왔잖아요. 구글이 2000대 초반에. 그리고 한국 모든 포털 사이트에 검색창이 달린 것도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공하면 그냥 포털에 검색 엔진 만드는 정도?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이 돼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눈앞에 딱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알파고가 사람들이 이게 막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공을 하지 않았던 일반인들, 그러니까 비전공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 졸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게 왜 그러냐면 혹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송중기 씨가 투자자 친구를 찾으려고 다닐 때 처음에 피자집인가? 어디서 꼬실 때 어떻게 꼬신지 기억나세요? TV를 보여주면서 체스를 하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아 저거 컴퓨터가 이길 거라고 말했더니 진짜 컴퓨터가 이기니까 놀라면서 찾아가서 어떻게 알았냐 뭐 이렇게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왜 유명하냐면 그게 인공지능 게임으로 인간을 이긴 제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례가. 그게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그 밑에 어떤 교과서는 뭐라 써있냐면 커멘트가 체스는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있어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어도 바둑은 불가능하다라는 커멘트가 어느 교과서인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바둑은 워낙 수가 많아서 그 정도를 탐색을 해서 내가 뭔가에 계산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라고 느낀 게 바로 그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둑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게 그 컴퓨터과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의 물론 다 까먹고 학점도 얼추 적당히 받았겠지만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지만 그 잠재의식 속에 내가 졸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그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스가 아니라 바둑을 이제 알파고라는 애와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붙는다고 하니까 다들 당연히 이세돌이 압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전공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도 이세돌이 그리고 그냥 진 게 아니잖아요. 극적으로 졌잖아요. 그렇게 졌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와 인공지능이 이제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고 여기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도 와 드디어 인공지능이 되는구나를 느낀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인공지능은 공상 만화에 있던 얘기들이고 간단한 그냥 알고리즘일 뿐이고 간단한 여러분의 게임을 만들 때 쓰는 알고리즘일 뿐이지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2016년에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 와 이게 실제로 현실사에서 되는구나를 그때 처음 사람들이 알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공학과에서 혹은 컴퓨터학과에서 정보대학에서 인공지능 전공은 막 이렇게 크게 인기 있던 전공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진짜 공상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이 하던 전공이라고 느껴졌지만 그리고 그 전공이 재밌다는 건 다들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졸업했을 때 과연 내 미래를 책임질 만한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이런 경제성 있는 전공인가를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물음표가 강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이제 그런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 눈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파고가 나온 다음부터 한 5, 6년 동안 또 알파고만큼 충격적인 뭔가 우리를 바꾸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요? 사실 알파고는 충격적이긴 했지만 알파고 우리 삶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바둑 뭐 잘 둔다고 나 바둑 둘 줄도 모르는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다가 인공지능에 약간 물음표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되는 거 맞아?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언제 이게 세상이 바뀌었죠? 또 GPT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우리 생활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막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공지능의 하부 주제 중에서 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던 분야가 자연어 처리였어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뜨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하던 분야는 로보틱스였어요. 로보틱스는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도 있지만 사실 공장에 가서 있는 파라짜리도 로봇이라고 부르고 또 로봇이라는 분야는 우리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바이오융합공학부 이런 데서도 오래전부터 하던 주제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고 그래서 뭐 분야마다 너무 크니까 이게 달랐는데 자연어 처리는 정말 작은 분야였거든요. 이름도 생소하죠. 자연어는 또 뭐야?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데 근데 그게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 요즘 컴퓨터과에서 인공지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또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 이유가 왜겠어요? 역시 챗 GPT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시 공학은 뭐와 함께 움직인다?
우리의 관심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공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제부터 좀 재미없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 좀 쉽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너무 어렵죠, 처음부터. 예. 이거를 다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러닝을 한다라는 것과 인공지능은 좀 차별을 둬야 돼요. 자, 인공지능을 우리 뭐라 부르죠? AI, 영어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부르죠. 근데 러닝은 뭐죠? 러닝, 딥러닝, 머신러닝, 그래서 기계학습 혹은 딥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딥러닝, 우리 신문지상에서 보거나 우리 그냥 대충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는 똑같은 의미죠. 인공지능이 AI지 뭐. 인공지능이 딥러닝이고 딥러닝 그러면 AI 얘기하나?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근데 이 둘은 가만히 따져보면 차이가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면 지능이잖아요. 지능.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지능이니까 이미 머릿속에 사고가 돼 있는 거야. 딱 기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이니까 이 나이에 지능이 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러닝은 뭐죠? 인텔리전스와 러닝을 한번 구별해 보는 건데 인텔리전스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고력과 지능이에요. 러닝은 뭐죠? 학습이죠. 학습은 뭐예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배워서 올라오는 게 학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어. 그럼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이 순간을 인텔리전스라 불러요. 그래서 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딥러닝이니까 이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러닝이 아니라 정말 고전적인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언제 배웠지? 2001년도에 배웠던 그 인공지능은 그래서 뭐만 배웠냐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그 논리학만 배웠습니다. 논리학. 그때 인공지능 책을 보면 논리 기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당시에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인공지능 교과서의 한 3분의 1이 앞에 뭐랑 똑같다고 하셨냐면 철학과에서 배우는 기호 논리학, 수학과에서 배우는 수리 논리학, 컴퓨터과에서 배우는 전산 논리학 이 세 개가 똑같아요. 내용이 원래는. 대신 기호 논리학은 철학자들의 기호 논리학은 이 철학적인 사유를 우리가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해 없이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수치로 표현하면 수리 논리학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프로그래머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전산 논리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만든다는 건 논리를 세운다는 건 뭐죠?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지능이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인공지능 때는 논리학밖에 안 배웠습니다. 정말 맨날 졸다가 혼나고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러닝은 뭐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갖다 놓고 이만큼 키워주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자, 제가 어떤 깐난애기한테 이걸 주면서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하고 주지만 이 아이는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걸 입에 대봐요. 딱딱하고 너무 커서 못 먹겠네? 하고 본능적으로 안 먹죠. 어떤 건 먹습니다. 물 같은 거 먹고 이유식도 먹고 좀 잘하면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뭐가 먹는 거지 뭐가 못 먹는 거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러닝의 기본은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 모델을 만들어요. 뭐라 써있죠? 딥 러닝 모델. 자, 모델을 만들어. 껍데기를 만드는 거야. 껍데기를 만든 다음에 자, 얘가 아직 신생아야. 아무것도 몰라. 얘를 이제 잘 키워서 인텔리전스가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껍데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껍데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정말 복잡한 문제다. 그럼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 모델은 이 보시는 것에서 저 노란색이 모델이에요. 저 껍데기를 만든 다음에 야, 내가 진짜 복잡한 문제를 만들 거야. 그러면 세로로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동그라미들이 또 더 두껍게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면 굳이 저렇게 많이 넣을 필요 없게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한 5개만 써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델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껍데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것을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값들을 채워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AI라는 건 인텔리전스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고를 하는 거니까 원래 고전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논리학 위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의 AI는 딥러닝이 워낙 대세니까 우리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지능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학과라는 과도 생기고 같이 무슨 과도 많이 생겼죠? 데이터과학과 이런 거 많이 생기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현대 인공지능은 저 데이터를 가지고 껍데기를 학습시키는 게 저 러닝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용어를 잘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거, 모델을. 신생아가 태어났어. 모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용어는 학습이에요. 학습을 정말 잘 시켜주려면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게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늘려주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능이 다 비슷하다고 하면, 그리고 책도 많이 필요한 대로 다 가져다 주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다 제공을 해주고, 많이 서포트를 많이 해줄수록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트레이닝이라는 단계는 데이터셋을 정말 많이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을 공부 잘하게 만든다고 해서 문제집을 막 갖다 줬어. 자, 너에게 필요한 거 다 갖다 줄게 하면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문제집이 알고 보니까 다 이상한 문제집인 거야. 막 정답도 다 틀려 있고 문제도 다 이상하고. 그럼 안 되겠죠. 좋은 문제집을 갖다 줘야겠죠.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녹색으로 썼지만 실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저 데이터를 정말 잘 정제된 좋은 데이터를 갖다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학습이 다 끝났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오늘 수능 날이네요. 수능 볼 때까지 엄청나게 이제 학습이 잘 됐어. 아씨, 만점 받고 고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쫙 학습이 잘 됐어요. 그럼 이 학생을 실제로 현실 세계에 던져놔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추론이라 불러요. 지금까지 학습을 다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뽑아봐. 너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주어진 상황을 인식해서 그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주어진 문제가 뭐 수능 3번 문제가 뭐였으면 답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뽑아내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만든다. 두 번째, 그 모델을 학습시킨다. 세 번째,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추론을 한다. 이 3단계로 구성이 되는 게 현대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빨간색 신호등과 파란색 신호등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색깔을 빨간색과 녹색을 구별하는 모델을 처음에 1단계에서 만들고 두 번째 단계, 우리 빨간색 신호등의 사진과 녹색 신호등의 사진을 각각 1000만 장씩 집어넣으면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저 노란색들은 학습을 통해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게 잘 학습이 되었다면 마지막에 실제로 그거를 차에 달고 한번 달려봐야죠. 실제로 추론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달리면서 신호등을 봤을 때 빨간색이네, 녹색이네 이게 잘 인식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AI의 학습은 이 3단계를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모델 만들고 학습 많이 잘 시켜서 동작을 하게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GPT는 이렇게 동작을 안 해요. 이건 고전적인 AI. 이것도 이미 고전이 됐어요. 왜냐? 저 데이터를 모으는 거 쉽습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게 오버피팅이라고 부른 건데 너무 어려운 전공이니까 우리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만약에 가구사 사장이야. 내가 가구사 사장이라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침대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는 모습을 다 알고 있어야 내가 사람은 이렇게 자는구나. 그래서 제일 편한 침대를 만들겠죠. 그런데 사람이 자는 모습은 어때요? 사람이 자는 모습은 개인 프라이버시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가 여러분의 자는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는 모습만 가지고 만듭니다.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잡았더니 이거 80점짜리 100점 만점에 80점이야. 너무 좋아. 80점이면 충분하지 뭐 하면서 학습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안 나왔어. 나 혼자의 데이터잖아.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침대를 저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한테 팔려고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80점의 점수를 줬으니까 웬만하면 80%는 이 침대에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20%만 만족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중에 20%는 저렇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저렇게 안 자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연구실로 다시 돌아와서 시무룩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80점을 줄 정도 정말 편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20%밖에 만족 못할까? 고민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발가락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어서 이제 머리카락까지 편하구나 하면서 이제 90점을 줍니다. 완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머리카락까지 똑같아야지만 만족하잖아, 이제.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은 만족하는 사람이 이제 10%밖에 안 돼. 그러면 뭘 의심한다? 오버피팅을 의심해야 돼. 내가 지금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못 만족시키는 게 아닐까?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저렇게 자고 있으면 그거는 모은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자로 누워서 자는데 나는 저렇게 안 자지만 대자로 누워서 잔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았으면 차라리 직사각형이면 더 나았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현대 AI는 저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과 이런 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 크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에서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일부 특정한 데이터만 오버해서 과하게 피팅, 맞춰줬다라고 해서 오버피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걸 해결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걸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인 AI를 어떻게 모델시키는지에 대한 일반론을 알았으니까 그럼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AI가 떴을 때 제일 먼저 뜬 건 저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저 왼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좌상단에 있는 저 사진은 뭐냐면 디카로 이게 찍은 겁니다. 이렇게 디카로 어디 여행 가서 유럽 같이 보이죠? 유럽 같은데 여행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런데 오른쪽 저 녹색 톤의 사진, 밑에 파란 톤의 사진, 빨간 톤의 사진이 있는데요. 저 사진들은 어떤 특정한 화가의 화풍을 학습한 거예요. 저 위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세잔, 잘은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밑에 왼쪽은 고흐, 오른쪽은 뭉크. 제 느낌은 그런데 어쨌든 저 세잔이라는 화가, 뭉크라는 화가, 고흐라는 화가를 그동안 그들이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갖다 놓고 이 사람의 화풍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화풍대로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럼 저 사진이 밑에처럼 고흐가 그린 것처럼, 대각선 아래는 뭉크가 그린 것처럼, 오른쪽은 세잔이 그린 것처럼 그림 톤이 바뀌죠. 물론 그 세 명의 화가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 건물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내 스타일을 트랜스퍼, 전달해준다. 그래서 원본 사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올해 상반기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지브리 한번 안 해보셨나요? 이미지 파일 이게 GPT 넣고 지브리로 변환해주세요.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다 이거죠. 지브리가 그동안 찍었던 영화의 톤을 다 학습을 해서 우리 사진을 넣고 변환해주세요. 똑같은 거죠. 예,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도 뭐가 있냐면 저도 이거 맨날 듣기만 해가지고 한번 제가 검색해서 사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옛날에 돌아가신 유명한 가수의 음원을 다 따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한 다음에 지금 현재 되게 인기 많은 가수와 듀엣으로 앨범을 낸다 라고 하면 이미 죽은 사람과의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있는 유명한 가수와 같이 앨범을 내는 것도 다 이 기술이에요. 왜냐? 지금 이건 비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제는 음성이죠. 음성에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톤을 변환시켜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듀엣 앨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요새 이런 기술들을 되게 많이 나오죠. 막 이미지도 가짜 뉴스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유튜브 숏 좋아하십니까? 저도 아침마다 30분 보는 것 같은데 딸내미랑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유튜브 숏 보면 그런 AI로 만든 이미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성망이라 불러요. 뭔가를 생성해주는 AI. 생성해주는 AI.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없던 걸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비주얼 러닝, 시각 학습에서 첫 번째는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제일 유명한 거죠. 왼쪽 아래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바운딩 박스라 부릅니다. 바운딩 박스. 이렇게 딱 박스가 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들을 따다다닥 디텍션 해내는 거. 바운딩 박스, 저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고, 밑에 있는 스타일 트랜스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특징을 따서 다른 대상을 변환시키는 거. 그 다음 딥러닝 디노이징. 그 다음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럼 다 흔들리고 다 노이즈가 껴있겠죠.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카메라 안 닦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뿌옇게 사진 찍히고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보정해주는 기술들.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은 뭐냐면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크게 확대하면 해상도가 다 뭉개지죠. 그거를 복원해주는 기술. 이런 등등 다양한 이미지 처리 기술에서 인공지능은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인공지능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시각 데이터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현실 세계에 제일 가까워서 그래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저런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뭐 유튜브 보실 때나 아니면 뭐 어떤 자료를 볼 때나 컨텐츠를 볼 때 제일 많이 접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머신 트랜슬레이션, 언어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음성 인식도 있고 정보 검색 엔진이 발달하는 검색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 엔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어디에 새로운 웹페이지를 만들면 검색해서 그거를 내가 찾아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빠른 시간에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보여주고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긴 합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전공으로 정보 검색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구글링만 잘하면 되나 하고 딱 들어갔다가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다가 교수님께서 검색 엔진 만드는 수업을 해서 당당하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겠구나 하면서 예.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기술들이고요. 그런데 저 두 번째 거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제 번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 기술은 팝하고 많이 쓰십니까? 여행 가서 여행 가면 맨날 일본 가면 저 일본어도 못하는데 맨날 팝하고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기술도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는 기술들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현대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인공지능의 변화를 겪습니다. 뭐냐? 이 얘기했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현대 AI는요, 여러분, 저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 그 학습시킨 모델을 갖다가 쓰는 거 추론을 하는데 저 2단계까지는 다 해서 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GPT 보면 야, 이 GPT가 사람처럼 잘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집에서 일일이 학습시키십니까? 데이터 넣고?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로그인해서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죠? 학습이 다 오픈 AI에서 시켜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시켜보면 저 2단계 학습을 여러분이 직접 시켰습니까? GPT한테? 아니죠. 학습 안 하고 그냥 계정 만들어서 그냥 쓰시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마지막 단계만 요즘 해도 되게 2단계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줘요. 그렇죠? AI 여러분 따로 학습시키냐고 노력 안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서 저 GPT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GPT라는 단어가 현대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단어를 쪼개보겠습니다. G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에요. 우리 아까 그 그림의 화풍을 변해주는 예제를 말씀드렸을 때 특정 화가가 어떤 그림을 변환해주거나 아니면 지브리 이미지로 바꿔주거나 이런 예제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이 기술은 생성망 기술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성한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저 G입니다. 즉 현대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저 생성 기술이에요. 여러분 맨날 지브리로 바꾸시고 GPT한테 물어봐서 답변 얻으시고 이거 다 생성망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 P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즉 우리가 모델을 아까 침대 예제처럼 다 학습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걸 GPT처럼 챗 GPT처럼 로그인해서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생성과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중심이 되는 기술은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기반으로 만든 저 트랜스포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GPT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챗을 붙이면 GPT라는 건 생성망 기술인데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 GPT를 쓸 때 우리가 채팅용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 우리는 챗 GPT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GPT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GPT는 우리가 많은 진보를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우리가 GPT 저 제일 끝에 노란색에서 GPT 3.5를 챗 GPT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GPT 1세대가 있었고 GPT 2세대가 있었고 GPT 3세대가 있었고 이제 3.5가 챗 GPT인데요. 아니 보시면 1, 2, 3이면 그 다음은 4라고 하면 되지 왜 3.5라고 할까를 봤을 때 저런 세대가 넘어갈 때는 항상 무슨 특징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신하는 사람들이 4세대 통신, 5세대 통신, 6세대 통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많이 바뀌는 게 있으니까 이 세대가 바뀐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막 MZ세대, 무슨 세대 부른 것처럼 이 세대 간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런데 1세대와 2세대, 얘네들은 세대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 전체 오픈 AI 같이, 샘 알트만의 오픈 AI 같이 다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는데 우리 그 하드웨어 구조를
과연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잡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세대를 구별해 줍니다. 그걸 뭐 자세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많은 점점점 큰 양의 데이터로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주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포맷이 바뀌었으니까 포맷에 맞게 다시 처음부터 학습시켜주니까 세대가 바뀌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GPT 3.5는 저 3과 같은 거예요. 구조가 같겠죠. 이게 구조가 달라졌으면 여기 구조가 달라졌으면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갔던 것처럼 GPT 4라고 불렀겠지. 근데 구조는 똑같이 가. 그러면 GPT 3 때는 왜 우리가 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조는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사람처럼. 진짜 무슨 인격을 가진 애처럼. 그게 무슨 기술이냐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과 강화학습이라는 기술로 의해서 되었습니다. 이거를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그런 걸 써서 제가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하거나 논의하는 그 대화 내용의 퀄리티는 똑같아요. 동일한 데이터니까. 실제로 제 밑에 깔려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GPT-1은 학습할 때 책 데이터를 썼다고 합니다. 5GB. 자, GPT-2는 학습시킬 때 웹 데이터. 이거는 위키피디아를 썼어요. 위키피디아 텍스트를 가지고 400GB의 데이터를 썼대요. 데이터가 늘어났죠. 점점점 많은 데이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GPT-3가 되면 이 둘 섞어서 600GB까지 늘려서 학습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GPT-4가 되면 더 늘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GPT-5까지 나왔나요? 더 뒤까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도 지나서 5도 지나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600GB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라미터의 숫자가 똑같아. 175 바이트. 빌리언. 175 빌리언.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요 구조가 바뀐 게 없다. 우리는 동일한 숫자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모델이다. 즉 똑같다. 똑같은데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요 두 개만 더 얹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걸 뭐 엄청 따지고 들은 건 학부 및 대학원 수준이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알아둬야 될 건 GPT-4가 나왔거든요. 작년 아무튼 4가 나왔습니다. 4가 나오고 5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4부터는 뭐가 되냐면 GPT에 이미지를 넣는 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브리 이미지를 넣으면서 바꿔줘라고 했던 건 이제 GPT-5가 아니라 4부터입니다. 예, 4부터 그래서 멀티 모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달이라는 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형태를 의미하거든요. 텍스트만 쓰는가, 거기다 이미지도 넣는가, 음성도 넣는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통합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멀티플한 모달리티를 사용한다. 그래서 멀티모달 이렇게 불러요. GPT-4부터는 멀티모달이에요. 사진도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긴 지금 다 텍스트 데이터 막 쓰고 있지만 걔부터는 텍스트가 아니라 사진까지 넣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GPT 지브리 이미지 썼을 때 샘 알트만 그 오픈AI의 공동 의장이고 이 챗GPT 만들었던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랬죠? GPU가 녹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이미지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데이터 처리가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GPT-3에서 4로 넘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이게 사람처럼 보일 것인가? 첫 단계는 아까 여기 뭐라 썼냐면 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 두 개 더 해놨죠. 슈퍼바이즈는 뭐냐면요. 이 뒤에서 이 슈퍼바이즈를 의미해요. 리인포스는 뭘 의미하죠? 강화학습을 의미하는데 리인포스가 강화한다는 뜻이니까 강화학습을 영어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PPO라는 알고리즘을 썼어요. 뭐 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유의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라는 걸 이 아이콘이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뭐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괜찮은 질문인지를 등수를 매겨줘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사람 붙여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GPT가 물어보면 뒤에 대답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느끼는 게 사람이 어떤 식의 질문에서는 포맷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사람이 느끼기에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라는 걸 몇 가지 만들어주고 그 중에 또 더 좋은 것을 등수를 붙여주고 마지막 강화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최적화된 답을 뽑아줄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컨텐츠 자체는 GPT-3와 같으나 실제로 이걸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사람이 대답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게 해서 뭐랄까 일종의 유저의 프렌들리함을 더 늘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인공지능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던 인공지능은 그냥 논리학을 많이 배웠다.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인공지능을 전공한 제 친구들을 보면 다 논리 풀고 막 그런 거 좋아했던 애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어떻다?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시키는 러닝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그게 시각이든 음성이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 눈으로 딱 들어와서 가장 우리 생활을 바꾸기 시작한 건 챗 GPT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챗 GPT의 그 단어 GPT를 보면 현대의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죠.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가지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고,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은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챗 GPT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챗 GPT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신문기사 많이 떴죠. GPT 사용해서 커닝 해가지고 막 걸리고 많이 나오죠 요새.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약간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학생들이 뭐 쓴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은 당연히 쓰고 싶겠죠. 지난 학기에 제가 여기 제 이번 강의를 저희 전기전자공학부 제 학생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률 랜덤 프로세스라는 수업을 가르치거든요. 확률이랑 랜덤 프로세스 수업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걸 캡처해서 문제를 내줘요. 확률 수업이니까 수학 수업이잖아요. 문제를 내주면 capture해서 GPT에 넣을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그건 이제 수학 수업이니까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도대로 100% 완벽하게 운영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한테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시험 문제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한 문제씩. 세 문제씩 만들어 오라고 80명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타임이 끝날 때마다 240개의 문제가 오겠죠. 그리고 GPT를 써도 된다 그랬고 답안지도 만들어 오라 했어요. 근데 답안지도 GPT를 써서 만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대신 좋은 문제를 만들어 와라. 신박한 문제. 그래서 한 5개인가 10개는 조교가 또 풀어줬습니다. 자기가 240개를 봤을 때 좀 괜찮은 문제인데? 라는 건 조교가 와서 한 10문제 정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2장, 3장, 4장, 5장 한 다음에 중간고사 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모았던 문제를 거의 한 몇백 개를 주면서 자, 여기서 70%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왜냐? 여기서 70% 나온다며. 그리고 GPT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100% 답을 믿을 수는 없죠. 그럴싸한 포맷으로 답은 내지만 수치 정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답을 믿을 수 없으니까 또 다 풀어봐.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킨 기억이 납니다. 뿌듯했는데 강의평가는 따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년도보다 어쨌든 좀 재밌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 예전에 저도 여기 이제 교수학습 개발원장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교수학습 개발원장 할 때 했던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신임 교수님들 오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총장님께서 뭘 하셨냐면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총장님이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학생들은 주어진 질문에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입시를 뚫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근데 저희 학생들은 미래 사회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미래 사회 인재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총장님께서 하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앞에 앉아서. 근데 그때는 GPT가 나오기 전이었어. 근데 이제 GPT가 나온 다음에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학생을 질문을 잘하게 할까? 이게 되게 앞으로 미래 교육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GPT가 나왔으니까 이제 옛날 생각도 났고 해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을 바꾸겠죠. 인공지능이란 기술은 언젠가는 망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지만 저 언젠가는 지능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공지능은 무조건 좋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능적인 인텔리전스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모든 산업군에 다 필요하잖아요. 농업을 하신다 그래도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인텔리전스한 기술을 만들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의료 분야 종사자도 내가 환자를 케어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처리를 하고 어떻게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까? 신약 개발, 인공지능 제일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고 또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뭐 로봇 어드바이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분야로 확산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산업군의 모든 분야가 바로 지능적인 알고리즘과 효율적인 연산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는
계속 발전하지 이름은 바뀔 수가 있죠. 더 이상 인공지능을 안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 자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거니까 맘 놓고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건.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입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인공지능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다 대학마다 다 딴 걸 가르쳤어요. 딴 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워낙 방대한 분야니까 교수님께서 당신께서 박사 때 전공하신 거 위주로 가르치세요. 저 때에는 제가 국어학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때는 이제 컴퓨터과가 일반적으로 역사 좀 짧으니까 저 때 계셨던 노 교수님들은 학부 전공이 컴퓨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겠죠. 그런 과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대부분 전공이 진짜 다양하셨어요. 경제학과 출신도 계셨고요. 근데 저희 인공지능 가르쳤던 교수님 전공은 학부 때 도고 동문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뜻한 바가 있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컴퓨터로 학석박을 다시 다 하시고 이제 고려대 교수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뭘 가르치셨을까요? 독일어를 전공하셨으니까 자연어 처리만 가르치셨어요. 자연어 처리를 중심에 놓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맨날 자연어 처리만 배워서 그때는 저 어디 쓰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랩에 있던 선배님들은 지금 다 엄청 잘 나갑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모빌리티 저런 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논문도 쓰고 저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타임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드론 택시,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려면 인공지능 기술 당연히 필요할 것 같죠. 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앞에 있는 객체를 잘 인식해야 돼요.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뛰어나거나 인식해야죠. 그래서 내가 차선을 인식해서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데에 또 많은 보정이 필요해요. 우리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최선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가 보고한 세계 최초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도로 교통사고 중에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 예지가 뭐냐면 저 그때 미국에 있을 텐데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운전자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한눈을 팔고 있었겠죠. 근데 앞에 하얀색 트레일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달고 다니는 하얀색 트레일러가 있는데 그 앞에 뒤에 이렇게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맞은편에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앞으로 딱 때리잖아요. 역광이죠. 앞이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태양 보면 옆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앞에 트레일러가 이렇게 사라져 옆에 차선 바꿔서 나가버렸대. 아니 역광인 상태에서 트레일러가 갑자기 딱 뛰어들었대요. 그러면 역광이니까 처음에 역광이었으니까 앞이 하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뒷면이 하얀 트레일러가 딱 들어오면 당연히 앞에 누가 들어온지 모르겠죠. 원래부터 하얀색 화면이었으니까. 그런데 앞에 누가 끼어들기로 들어오면 감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끼어든지 모르니까 감속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바로 그대로 박아서 최초 사망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잘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해서 굉장히 고화질의 정말 좋은 상태의 이미지를 제공을 해줘야 트레일러가 끼어드는구나 감속해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빠르게 해야지. 빠르게. 고속으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기술이 아니고요. 그리고 군집 자율주행이 있었습니다. 예. 자율주행이란 기술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처음 나온 거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거나 놀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쪽에 LA 끝에서 동쪽에 뉴욕까지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리면 며칠이면 갈까요? 한 5일 정도면 갈 것 같은데 그 중부에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해도 정근선처럼 딱 보이는 도로를 내가 달리고 있다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 사람이 앉아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원래 그 목적으로 자율주행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서부에 이제 공항이나 항구에서 물류가 들어오면 동부로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들이 굳이 운전사가 없이도 거기는 사막 한가운데라든지 그런 도로 한가운데를 정근선이 보일 정도로 차선을 바꿔주고 계속 달려야 되는 환경이라면 자율주행 차를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게 원래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의 자율주행은 막 도심 한가운데를 잘 달리는 정말 진짜 로봇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자율주행을 원해요. 인간이 운전한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군집 자율주행도 원해요. 만약 저게 한 대만 잘 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얘네들이 군집으로 포메이션을 바꿔가면서 달리는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 제일 좋은 자동차에서도 이런 거 연구 많이 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게 군집으로 지능을 형성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위에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죠.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죠. 뭐냐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내가 알아야지 나는 무슨 행동할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집으로 뭔가 인공지능을 설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통신이에요. 얘네들끼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군집의 인텔리전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센싱과 캘리브레이션과 그 정보를 잘 정제하는데 고속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군집의 통신 기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연구는 이렇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에 하는 연구입니다. 여기까지 자율주행 얘기 간단하게 했으면 이제 드론 택시입니다. 제가 핵심 교양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한 2년인가 3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참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202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래는 2025년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사건들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2028년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드론 택시라는 걸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뭐냐? 말 그대로 드론인데 택시야. 사람을 달고 날아다니는 택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왜 만들려고 그러죠? 교통체증 때문에 그러겠죠?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서 UAM이라고 불러요. 얼반 에어 모빌리티. 저런 게 생기면 누가 저보고 김주원 교수님 전공하셨으니까 한번 타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안 탑니다. 일단 확인을 해야죠. 내 보험이 생명보험이 괜찮은가? 확인 한번 해보고. 근데 저거 왜 안 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저 타라 그랬을 때 전 잘 안 탈 것 같거든요. 타시겠습니까? 타시겠어요? 저거 처음에 갔을 때 좀 약간 무서운 이유가 왜죠?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요새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되는데 핸드폰 1시간 빼놓고 있으면 학생들 폭풍 일어날 겁니다. 제가 수업 시작할 때 1시간 동안 핸드폰 앞에 놓으세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한 끼 못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통신 기술이 정말 중요해진 기술이 됐어요. 저기 타면 통신이 될까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1시간 동안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된대. 나 안 타요. 막 그렇잖아요. 나 안 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신하는 건 뭐냐면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지국은 우리가 땅에 걸어 다니니까 기지국은 우리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데에서 어떤 전파를 쏘겠죠. 전파를 쏘는 세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전파가 다다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상을 걸어 다니니까 몇 미터에서 기지국이 있고 다 쏘는 거고 이게 다 정해진 그 규격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지국을 배치합니다. 근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는 제가 고도 몇 미터를 날아다닐지 정해진 게 아직 없고 저게 정말 높이 날아다닐지 낮게 날아다닐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통신망을 설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위성밖에 없어요. 위성망이 쫙 깔려가지고 위에서 쏘지 않는 이상 밑에 지상에서 이렇게 쏴주려면 저게 다다르는 전기의 힘을 만들려면 밑에 있는 사람 다 통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보고 저 타라 그러면 위성 전화기가 있지 않으면 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많죠. 물론 그 기술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 UAM들이 이제 앞으로 2028년도에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저게 드론 택시라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났으니까 여기서 택시를 불러야지 하듯이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부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비행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헬리콥터처럼 생겼으니까 저렇게 필요합니다. 저걸 뭐라 그러냐면 에어포트인데 버티컬리 운용하는 에어포트라 해서 버티포트라 부르는 건데요. 저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저거가 서울 시내에 막 만들 수도 없고 왜냐면 얼반 에어 모빌리티니까 도심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도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활주로가 못 만드니까 도심에는 저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또 많이 만들 수 있나요? 저거는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국토부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7군데 만든다 하고요. 저 비행을 정비하기 위한 곳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김포공항 당연히 가능하고 그다음 교통 유지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용산, 서울역, 여기 옆에는 청량리역 이런 데 만들 것 같아요. 그 다 정해졌습니다 이미 7군데가. 근데 이제 코엑스도 있고 청량리도 있거든요. 코엑스는 옛날부터 공항철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드론 택시가 디젤 기관으로 매연을 쫙쫙 털털털털 뿜으면서 날아갑니다. 코엑스부터 청량리까지. 그럼 그 밑에 우리나라의 비싼 아파트는 다 있어요. 압구정동, 성수동. 우리나라 비싼 데를 다 뚫고 이제 하늘을 매연을 뿜으면서 다니면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환경 문제도 있죠. 대부분 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자동차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기술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뭐 재밌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환경 등등 여러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기 자동차 기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수직 이착륙을 위한 항공공학 기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게 실제로 저거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2021년에 4년 전이죠. CEC라고 해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이 CEO가 이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 드론 택시를 가지고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너럴 모터스라고 미국 자동차 회사거든요. 항공 회사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저런 거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요즘엔 항공우주공학 전공한 사람들 자동차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다 저런 이유 때문에. 요거가 미래 물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플랜에 의하면 2025년에 상용화를 시작해서 2030년까지 확산을 시키고 2035년까지는 대구까지 있는 플랜을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한 3년 정도 밀려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우리 첫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얘기했고 두 번째는 UAM을 얘기했고 마지막은 이 모바일 휴머노이드입니다. 네. 자,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인데요. 우리가 로봇이라 그러면 어느 과에서 많이 공부를 할까요? 전자공학과. 그래서 제가 있는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그쵸, 정보대학. 그 다음에 그 두 개는 이제 먼저 떠오르네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쪽이라서. 당연히 또 기계공학. 그쵸?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산업공학. 자, 산업공학과라는 과가 굉장히 좋은 과인데, 저희 공대 안에 있는데요.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는 뭘 배우는 과냐면 생산 자동화를 배운대요. 이름이 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최적화, 그 다음에 품질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같은 통계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2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조업에 있어서 모든 제조업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핸드폰을 만든다. 내가 5,000대를 찍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왜 5,000대를 만들어야 되지에 대한 시장조사. 산업공학은 그래서 경영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5,000대를 찍어내야 돼라고 말을 했고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라까지 만들었으면 얘를 공장을 배치해서 가장 싼 비용으로 5,000대를 가장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 되고 재고 관리까지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조율을 하는 약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학문이 산업공학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관리라는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런 제조업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할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던 게 바로 이 로봇이에요. 이 로봇을 자동화를 시킨 완전 100% 자동화시킨 공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공장에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불이 켜져야 되죠.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기계들은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불을 켤 필요도 없죠. 불을 끈 상태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로봇은 우리가 볼 때 저게 로봇이야? 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봇이야? 라고 보지만 로봇 맞습니다. 팔 하나짜리 로봇. 내가 원하는 미션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로봇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썰을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느끼기에 저건 로봇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오른쪽입니다.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거. 이런 거는 이제 현대 이제 전자 컴퓨터 쪽에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을 닮은 로봇입니다. 예전에 그 군사용 로봇 이런 거 연구하신 분들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약간 얘기는 다르지만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군사용 로봇 만든다 그러면 굳이 사람처럼 달릴 생각 필요가 있나? 탱크처럼 캐터필러 달아놓고 험지도 막 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팔도 한 10개 만들어서 다 총 하나씩 쥐어주면 더 잘 싸울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른쪽이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입어야 될 군복이나 총이나 이런 거는 제식 장비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새로 다 디자인해드느냐 그게 너무 더 이상하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 체계나 이런 걸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뭐 나라마다 다르고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니까 뭐가 맞다고는 못하지만 오른쪽에 휴머노이드처럼 생긴 것은 우리가 단지 보기에 좋고 단지 그냥 와 저거 진짜 재밌다라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학적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배달 로봇 저것도 많이 합니다. 모 아파트 건설사에서 아파트 만드는 회사에서 언젠가 저한테 와서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만드는 그 회사는 뭐라 했냐면 되게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그 아파트의 미래에 우리 회사가 저렇게 만들면 그런 아파트는 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택배를 수송하거나 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 로봇을 써서 만들면 그 사용자들이 그 입주민들이 좀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저런 로봇을 이런 배달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퍼듀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공대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갔는데 그 캠퍼스에 이런 로봇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물론 상용한 것 같진 않고 어떤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많이 보셨죠? 식당 가시면 저거 있는 데 많죠? 예, 음식도 갖다 주고 예, 있습니다 이미. 자, 오른쪽은 뭐냐면 그 쿠팡이나 아마존 물류창고 가면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나눌 수도 있지만 저런 로봇들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우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한 이 사회에 제일 필요한 플랫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건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다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중위 나이가 뭐 몇 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뭐냐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의 나이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죠.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그러면 저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옆에서 이제 간병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잘 케어해 주시겠지만 사실 그분들도 같은 사람인지라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또 감정노동 아니겠어요? 잘 살펴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휴머노이드 같이 생긴 것도 되게 이쁘고 친근하게 만들었죠. 예. 저런 로봇은 일단 굉장히 사람보다는 힘이 더 좋죠. 그러니까 어디 필요한 대로 옮겨드리거나 또 이제 살펴드리거나 할 때 좀 더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피로감도 느끼지 않고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정보 간호학을 전공하신 간호학과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저는 고령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자동으로 케어해주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그 정보 간호학 쪽에서는 좀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누군가가 로봇 같은 디바이스가 있어서 그게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하게 이제 이멀전시라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근데 옆에 바로 사람이 없다. 그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시간 저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애가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로봇이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고령화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일손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니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 로봇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역사 덕후라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데 체르노빌 이런 원자력 터지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재난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면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피폭이 되거나 재난 상황에 우리 그 일본 동일본 그 지진 났을 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뭐 그런 문제 났을 때 실제로 재난 로봇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기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재난 로봇은 구조상 이 바퀴나 저런 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캐터필러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건데요. 이런 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층간을 못 올라다녀요. 1층에 투입되면 1층에만 있어야 돼. 3층에 투입되면 3층에만 있어야 돼. 얘네들은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경사가 심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거미처럼 따다닥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재난 상황은 우리가 잘 구조화된 도로를 달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형태로 만듭니다. 얘는 휴머노이드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잘 기동할 수 있게 만들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 후쿠시마 그때 원전 사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스타일의 로봇을 많이 투입했다가 실제로 동작을 많이 못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한 실패 사례에서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이런 게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뭐 있었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얘기할 건 뭐냐면 지금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딥러닝이 날릴까? 왜 하필이면 2016년에 알파고가 터졌을까입니다. 그 미래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딥러닝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가장 먼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9년에 펄세트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럼 1969년에 그 책이 나왔으면 50년이 지나면 2019년. 지금 6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쵸? 60년, 그쵸? 6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죠. 56년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왜 하필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2016년에 우리 알파고가 터졌으니까, 그 시점에 왜 하필이면 딥러닝이 떴을까? 1969년에 그 책이 나왔으면, 그때 떴어야지. 왜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이 난리일까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 위쪽 두 개와 아래쪽 두 개를 나눠보시면요. 아래쪽 두 개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게 끝이 아니라 좀 더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딥러닝 알고리즘 나왔을 때는 1차원밖에 인식을 못했거든요. 선밖에. 근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기술이 중간에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의 딥이라는 건 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신경망을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도 그 이후로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약간 아직 너무 구닥다리였어. 1969년이면 여러분 컴퓨터에 바탕화면도 없을 때예요. 그렇죠? 일단 저도 안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컴퓨터에 바탕화면이 윈도우 컴퓨터에 바탕화면이 언제부터 생겼게요? 바탕화면. 우리 아주 옛날 고전에 막 스타워즈 막 1편 이런 거 보면 컴퓨터가 나오면요. 화면이 없어요. 컴퓨터에. 그냥 까만색에 그냥 글씨만 이렇게 써있어요. 도트로. 그게 옛날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에 갑자기 바탕화면이 생겨서 마우스가 달린 게 언제예요? 윈도우에. 윈도우 95부터 그게 시작됩니다. 윈도우 95부터 바탕화면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에 바탕화면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니까 1969년에 아무리 인공신경망이 이론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지를 처리한 바탕화면도 없는데 무슨 이미지입니까? 그쵸? 컴퓨터로 이미지를 처리한 것도 말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이런 기술이 다 없었는데 시대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좀 발전해 왔다가 두 가지고요. 자, 위에 두 가지가 조금 더 재밌는데요. 이건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다른 기술들이 발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아까 뭐라 했냐면 딥러닝 모델을 만들면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한다 이렇게 말했죠. 학습시키려면 뭐 해야 되죠? 데이터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옛날에 데이터를 구하려면 USB도 없을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종이에 써서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확산된 게 1990년대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대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건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트레이닝 시킬 데이터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그럼 1990년대 말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많이 구할 수 있으면 그때 인공지능이 떴어야지. 왜 못 뜨고 있습니까? 바로 최근에 깐부 치맥으로 난리난 젠스랑도 다녀가시고 이재용 선생님도 왔다 가시고 기타 등등 그 GPU 그렇죠? 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역할이 큽니다. 자, GPU라는 게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GPU라는 거 왜 나왔냐면 사람들은 저게 AI 때문에 나왔다 생각해요. 근데 저 AI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1990년대 말에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처음 생겼다 그랬죠. 근데 90년대 말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영화 실사화, CG인데 현실처럼 정말 멋있게 만드는 CG의 실사화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게 1990년대 중반이에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은 너무 높아져서 주라기 공원을 본 다음에 저렇게 현실 같은 CG를 난 아니면 이제 만족을 못하는 몸이 됐는데 현실은 뭐죠?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네, 우리 컴퓨터에 이제서야 바탕화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컴퓨터의 사양은 이렇게 낮은데 우리는 더 많은 더 고성능의 서비스를 원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래픽스 연구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컴퓨터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저렇게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하드웨어를 새로 발명을 해서 걔를 달아놓고 그래픽스를 돌려요. 즉 진짜 컴퓨터는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래픽스만 잘 하라고 저 하드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팔던 회사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 나가던 게 엔비디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지만 2016년 알파고가 나오면서 요 연산 구조가 다 행렬 연산인데 이 행렬 연산이 딥러닝에서 그 히든 레이어를 만드는 기술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그대로 다 딥러닝 연산에 제일 적합하다는 게 수학적으로 제일 적합하다는 게 다 보이니까 이 GPU를 사다가 사람들이 학습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데이터도 충분하죠. 학습도 빠르게 되죠. 알고리즘도 다 개선됐죠. 그러니까 2016년대부터 엄청난 성장을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1969년에 만들었다고 했지만 왜 지금 와서 난리일까? 요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걸 보신 겁니다. 그쵸? 예, 이거 예, 주식 좀 재미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여기서 그만하기 좀 그렇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 기술가 이렇게 발전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1단계는 효율화예요. 우리 지금 아까 이런 거 얘네들 GPU 만드시는 분께서 지금 이거 뭐 옛날에는 쳐다도 안 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하드웨어 연산이 굉장히 중요해. 효율적으로. 그게 너무 안 돼. 그래서 요 효율화가 지금은 1단계예요. 우리 아직 1단계에 있어요. 2단계는 뭐냐면요. 저거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 GPT 하듯이 이제 개인화된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 가진 다음에 나만을 위한 이제 일반화된 그 알고리즘에서부터 나를 위한 개인화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게 2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필요해서 사유를 하는 추론과 탐구까지 넘어가면 이제 인공지능이 끝까지 왔다고 말을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AGI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근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 인공지능을 쓴다. 그러면 하나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진짜 잘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UAV 봤죠? 그러니까 드론 택시,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특정 목적에 맞게만 인공지능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일반적인 모든 문제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게 요즘 신문지상이나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AGI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든 제너럴한 상황에서 다 어댑테이션이 가능한 기술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거리는 뭐 고성능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감정이라는 게 모델링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확장성,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전스가 제너럴라이즈 돼 있으니까 확장성도 있을 것이다.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윤리 문제도 있죠. 여러분 페이크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윤리 사회적인 문제들은 여러분께서 지금 신문지에서 많이 보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도 이제 가능할 것이다.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뭐 지루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한 1, 2분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술은 업다운이 있습니다. 통신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LTE망이 깔리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통신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통신 강국이죠. 반도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이루어왔죠. AI 붐을 타고 저런 고성능, GPU 고성능 연산을 위한 반도체도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기술이 세츄레이션 되겠죠. 이 모든 기술이 다 시대에 맞게 업다운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한테 자연과학, 즉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의 차이는 이과대학은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게 이과대학이죠. 우리가 1000년 전에도 물리학과가 있었고 10,000년 전에도 물리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학은 뭐죠?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이에요. 100년 전에 전자공학과는 없었습니다. 왜냐? 전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자공학과가 있죠. 왜냐? 우리 시대가 필요하니까. 컴퓨터공학과 50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100년 후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더 이상 컴퓨터 필요 없으면 컴퓨터공학과는 없겠죠. 그것처럼 공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까 말했던 통신이나 이런 반도체나 이런 기술은 업다운을 가지면서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물론 다운됐던 기술도 필요하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말씀드렸듯이 전 범위의 모든 학문 단위에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고 좀 더 지능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다면 항상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더 이상 인공지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과 관심은 여러분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항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주십시오. 네네. 전 시간에 감정이란 그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또 무의식의 세계도 일반 사람들이
판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예. 예. 네.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과 자아,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언젠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가 과연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학습을 하면서 가져오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건 그냥 신이 주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GPT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추론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연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 논리가 가능해진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는 따라한다고 말씀드린 건 확답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 뒤에 질문.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비용. 마이크. 지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의 개발 비용과 기존에 있던 기술을 분해하는 비용 분해하는 비용 중에서 어떤 이거네요. 게 더 많이 기존에 들지? A라는 기술이 있으면 이걸 인공지능으로 B라고 대체하고 싶으면 A를 분해하고 B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 비용이 더 크다면 굳이 왜 이걸 하느냐 이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게 더 많이 아, 들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 쓰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이다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쓰잖아요. 근데 그 장비를 다 뜯어내고 내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장비를 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오는 그 많은 비용들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분해하는 비용이 작은 인더스트리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인테리어 정도 바꾼 정도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바로 비용이 이제 역전돼서 이 인공지능 쪽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분야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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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그것도 굉장히 큰 연구 주제였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건을 사시다 보면 약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게 제일 먼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놓고 부주의했던 게 운전자가 실제 내가 운전을 다 한다면 부주의한 건 운전자의 잘못인데 그 경우는 만약에 약관 같은 거에 의해서 그런 게 다 있다면야 거기에 따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순수하게 따진다면 그 차량 회사가 기술을 100%까지 끌어올리지 못해서 세이프하지 않은 상태로 상용화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일부는 사용자가 책임진다라는 그게 없었다면 그건 제조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